1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틀렸죠? 용도가 다양해지면은 그 여러 개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하게 되겠죠? 경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여기 답이죠. 2번부터 5번까지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에요. 부증성은 토지 이용의 집약화, 부동성은 외부 효과, 용속성은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개별성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토지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구분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경기라고 했어요. 1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맞아요. 2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 조절, 수요와 공급이죠. 시장 정보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3번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아니죠. 공간과 자연은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맞지만은 생산 요소와 자산은 아니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답이죠. 4번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쵸? 준부동산 나오면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5번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그쵸? 3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기억,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토지, 해변가죠. 해변가는 빈지입니다. 따라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죠. 니은 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 경사된 토지는 법지예요. 디귿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택지지역 안에서 용도가 전환되면 이행지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리을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위 토지. 후보지죠. 4번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 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죠. 즉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대출금리의 상승. 금리가 상승하면 돈 빌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고요. 2번 보완제 가격의 하락. 보완제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반대 방향이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반대 가격이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대체제는 반대죠. 방향이 같아요. 상승하면은 증가하고 하락하면은 감소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대체제는 같은 방향, 보완제는 다른 방향. 따라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해당 지역의 수요량은 증가하니까 2번이 답이겠죠. 3번 대체제 수요량의 증가. 대체제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해당 지역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빌라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4번 해당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수요 감소하고요. 해당 부동산 선호도가 감소해도 역시나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5번 거미집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발산형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은 수수공발, 수렴형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수렴형 맞습니다. 발산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2번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아니죠. 거미집 모형은 가격 변동하면은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은 공급은 즉각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농산물 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장 농산물의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요. 3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으면 수렴형이다. 3번은 1번 질문과 같은 말이잖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더 완만하다는 거잖아요. 수렴형이에요. 따라서 3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4번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균형의 변화를 정태적으로 아니죠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죠. 5번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미래의 공급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아니죠. 공급자는 현재의 가격을 고려할 뿐이에요. 미래의 가격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즉 현재의 가격을 고려하여 미래의 공급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6번 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이거고요. 공급 함수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후 수요 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 함수만 이렇게 변화했다. 이 문제는 최초 균형에서의 P와 Q 값을 구하고요. 새로운 균형에서의 P와 Q 값을 구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먼저 최초의 균형점에서는 요거와 요게 같은 거죠. 이렇게 갖다가 놓고 풀면은 P는 28, Q는 12가 나와요.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얘와 얘가 같은 거죠. 이렇게 갖다가 놓고 풀면은 P는 22, Q가 18입니다. 자, 보기 지문을 볼까요?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아니죠. 공급량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틀렸어요. 2번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22만원이다. 최초의 균형점에서의 P값을 보면 되죠. P값이 28만원이죠. 따라서 틀렸어요. 3번 공급함수 변화 이후에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2제곱미터다.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Q를 보면 18이죠. 따라서 틀렸어요. 4번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6만원만큼 하락하였다. 가격을 볼까요? P를 보면 28에서 22로 떨어졌기 때문에 6만원 하락한 거 맞네요. 따라서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8제곱미터만큼 증가했다. Q를 봐야죠. 12에서 18로 6만큼 증가한 거죠. 8이 아니라 6제곱미터만큼 증가한 겁니다. 7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다. 아니죠.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얘기잖아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2번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면 이 말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거죠. 비탄력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거죠. 쉽죠? 5번 공급선이 수직선이면 이렇게 수직선이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습니다. 8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 맞아요. 2번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급 함수죠. 3번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다.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것이죠. 4번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아니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합해서 도출합니다. 10W의 47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 A와 B만 있다면은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A의 수요 곡선과 B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더해서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4번이 답이에요. 5번 건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한다. 그쵸? 부동산 공급 감소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9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TNN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 비농업적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아니죠? 농업적 토지 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2번 마샬의 준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은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준지대 정의 맞잖아요. 따라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죠. 운송비는 차액 지대설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TNN 할 때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틀렸고요.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절대지대설은 절대적으로 지대에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5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아니죠. 마찰 비용이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되는 거예요. 10번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볼까요? 이게 동심원 이론인데 가장 외곽인 5번이 통근지대니까 1번이 맞는 지문이죠.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유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말도 안 되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렇게 교통축을 중심으로 고급주택이 부채꼴 모양, 즉 선형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이잖아요. 이 점유지대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라 이게 동심원 이론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2번 틀렸어요. 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점유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점유지대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중심 업무 지구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1번이 중심 업무 지구잖아요. 4번 로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운송비와 집적 이익을 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 체계 과정을 보여준다. 아니죠. 운송비와 집적 이익을 고려한 것은 로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 아니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5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원칙을 제시한다. 8원칙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아니라 넬슨의 소매이론이죠. 쉽다.